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과학계를 떠나서 떠나셨구나. 네, 그래서 노벨상이 발표가 된 다음에 이제 기사들이 이제 와서 와, 설마 운전기사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요타 딜러십에서 셔틀버스 운전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우스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아주 여러 종류의 동물들에서도 그 발현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제 야광토끼라고 하는 형광토끼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와. 초파리, 뭐 아까 보셨던 그 꼬마산충, 예쁜 꼬마산충, 원숭이! 원숭이까지. 저 원숭이는 그러면은 형광 원숭이로 평생을 살아가는 건가요? 그렇겠죠.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와, 모든 게 빛나네요, 진짜. 네. 뇌신경 활동도 형광으로 관찰할 수 있나요? 관찰할 수 있겠죠? 네,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 네. 진짜 너무 궁금하다. 와. 그래서 녹색 형광 단백질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파리에서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단백질을 생체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적으로 발현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색깔로 변형시킨 업적들을 인정을 받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분이 2008년에 노벨 화학상을 세 분이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저 첸 교수님은 아까 되게 카리스마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되게 개구지게 생기셨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GFP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한 번쯤은 꼭 언급을 해야 할 만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GFP 스토리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사실 이제 언급이 안 되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 이름이 이제 더글라스 프레셔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왜 여기 안 계시네요? 이 네 분을 이제 연결을 하려면 공통점이 뭘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우졸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의 우즈홀.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 남단에 이제 바닷가에 있는 되게 조그마한 연구소인데요. 와, 근데 이쁘다. 네. 너무 예쁘다. 근데 생각보다 역사가 깊습니다. 1888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벌써 뭐 150년 가까이. 그리고 여기에서 그 여름에 서머 코스들을 많이 열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가 해변이고 서머스쿨. 서머스쿨들이 많이 있어서 뭐 한 3주에서 9주 정도짜리 서머스쿨들을 많이 여는데 이제 거기에 세계 각국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이 그 휴양지 같은 개념으로 여름에 많이들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첸 교수도 저는 이제 2002년에 저희 지도 교수를 따라서 한번 갔었는데 그때 한번 뵀던 기억이 좀 있고. 여기 딱 봐도 이쁜데 직접 가보면 진짜 이쁘겠다. 네,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니까 노벨상 관련된 사람이 한 60여 명이 와서 강의도 하고 뭐 좋은 그랬다고. 데구나. 네. 근데 여기에서 시모무라 박사가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실험을 했는데 그게 60년대에서 70년대 정도 사이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레셔라는 박사가 여기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한 80년대쯤에 이그 GFP라는 거를 보고서 이게 뭐 이거 단백질이니까 뭔가 이거를 가지고서 발현을 시키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유전자를 클로닝을 해가지고 발현시킬 수 있는 그 유전자를 기술을 발견할 수- 만드셨구나. 네, 처음 기술을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까 첼피 교수님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거를 분리해서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 넣는다고 발현되는 게 아니라 복사를 해서 왕창 때려 넣어야 되는데 네, 원래 그 형광내는 단백질을 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복사하는 기술을 만드신 거네. 유전자를 처음으로 분리를 해서 어. 증폭시킬 수 있는 기술까지를 하신 분인데 엄청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못 탔지? 노벨상을? 근데 들리는 얘기가 그때 연구를 한참 열심히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그 연구비도 신청을 했는데 연구비를 하나도 못 땄대요, 이분이. 그래서 연구 왜 못 땄다고 그 연구가? 연구비가 고갈돼가지고 더 이상 연구를 진행을 못하고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상황하고 조금 이렇게 겹치는 게 사실 좀 씁쓸한 면도 없잖아 있는데 네 요즘 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과학계를 떠나서 떠나셨구나. 네 그래서 노벨상이 발표가 된 다음에 이제 기사들이 이제 와서 와, 설마 운전기사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요타 딜러십에서 셔틀버스 운전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2008년 당시에? 네 2008년 발표된 당시에 기자가 가서 그 인터뷰를 한 모습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논문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Green fluorescent protein as a marker for gene expression. 네, 거기에 첫 번째 주저자가 마틴 첼피고요. 네. 맨 마지막에 교신 저자가 더글라스 프레셔입니다. 교신 저자면은 저분이 뭔가 이 연구를 총괄을 하신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클로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 나눠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근본 기술을 만드신 분인데 맞습니다. 진짜 그냥 저기를 떠났다고 해서 계속 있었으면 아마 마틴
럽틸 채피 대신에 저분이 노벨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와, 나 소름 돋았어요. 근데 이분이 참 마인드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게 떠나면서도 이게 정부 돈을 써서 연구를 했으면 그런 거는 이제 개인의 성과물이 아니고 여러 동료 연구자들하고 공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하는데 바쳤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떠났지만 자기는 후회하지 않고, 뭐 농담조로 그 노벨상 수장들이 이제 자기 동네로 오면 이제 밥 한 끼 사라고 그런 말을 남겼다고. 밥 사야지. 대인배다. 진짜 완전 대인배다. 와. 진짜 대인배다. 이런 형광을 생체내에서 발현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까지는 개발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라면 문제일까요? 이게 하나의 유전자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한 세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을 예를 들어서 한 세포 내에서 2개를 만들고 싶으면 유전자 2개를 넣어줘야 되고, 그렇죠. 세 칼라를 내고 싶으면 3개를 넣어줘야 되고. 네. 근데 이제 하나 넣는 것도 힘든데 똑같은 세포에 2개, 3개를 넣으려면 생각보다 힘들어집니다. 아, 그렇겠네요. 왜 여러 색깔 한꺼번에 내면 유리한 점이 뭐냐면, 이걸 보시면 그 컴퓨터 모니터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RGB 필터라고 하는 게 이제 3개가 있잖아요. 거기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 3개를 내서 걔가 빛이 섞이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거랑 네. 뭐 비슷할 겁니다. 세 가지 색깔을 섞어가면서 빛을 계속 내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빨간색부터 네. 청색까지 이제 색을 빨간색에서 조금씩 섞는 거죠. 네. 바뀐다. 그린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메인 컬러가 3개고 걔네들이 이제 섞이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게 거죠?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3가지 색깔을 이제 보통 기본으로 써서 섞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색깔이 섞여서 여러 가지 색깔을 내는 가장 기본인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감하고 좀 달라요. 네. 물감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고 노란색이 섞이면 이제 걔는 이제 검정색이 되고 빛은 백색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우리가 잉크 같이 염색을 할 때는 CMYK를 써서 이제 검정색을 표현을 하고, 네. 이제 보통 이제 빛을 이용한 뭔가를 할 때는 이제 삼원색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잠깐 하나 퀴즈를 드리자면, 네. 빛의 삼원색이 이제 RGB, 레드, 그린, 블루 3가지잖아요. 네. 왜 빛의 삼원색이 RGB일까요? 인간이 볼 수 있는 게 RGB인가? 맞습니다. 시신경에는 수용체. 네, 수용체가 3가지 색깔을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RGB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군요. 인간에 맞춘 거죠. 인간이 그거를 가장 잘 느끼기 때문에 그걸 원색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가지 색깔을 섞으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온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하는 뭐 연구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앞에서 보셨던 모니터처럼, 모니터에서 이게 색깔을 섞어서 낸 것처럼 각각의 이제 프로테인들이 색깔을 낼 수 있는 프로테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파란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색카피를 만들면 파란색이 나오고, 네. 이제 파란색과 뭐 노란색을 섞으면 사인이 나오고, 빨간색만 나오면 빨간색이 나오고,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나오면 퍼플, 보라색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 개발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색깔을 다 저 RGB만 어떻게 양을 조절해서. 조절해서 섞으면은 저런 색들이 다 나오는구나. 다 구현이 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마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네. 앞에서 보셨던 건데요. 이게 이제 한 색깔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같은 부위를 아주 총천연색 우와. 색깔을 입힐 수가 있게 됩니다. 브레인보우. 야, 그러네. 야, 이름 되게 잘 이름 이거 지었다. 장난 아니다. 장면. 이거를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제 뭐 약간 제 사심이기도 한데, 제가 박사후 연구원을 했던 랩에서 오. 수행했던 연구고요. 이제 박사님 연구군요. 네, 제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돼지게 무지개 아니고 내지게. 내지게, 내지게, 좋네, 괜찮네. 논문을 2007년도 11월에 네이처에 발간을 했습니다. 2007년도 11월이요? 네,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노벨상이 2008년도에 받게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발간을 염색 했던 기가 막히게 됐네요. 너무 예쁘다. 박사님 네이처 표지 논문을 쓰신 거예요? 뭐 삼저져 있지만 네, 같이 한번 냈습니다. 입고 온 옷이 이게 저희가 논문을 내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씩 만들어서 갖고 이제 우와. 파티할 때 한 번씩 입었던 옷인데, 그러네. 네, 그래서 오늘 만들 법하지 네이처의 네. 표지인데. 오늘 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우와.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 당시에 2008년에 노벨상을 받기 전에 우리가 2007년 11월에 이걸 냈으니까, 그렇죠. 이게 노벨상을 수여를 하는데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저희- 왜냐면은 획기적인 연구가 나오면은 중력파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획기적인 연구가 나오면은 그것과 관련돼서 근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보통 노벨상을 타거든요. 그 다음에.
아 근데 그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박사님 대단한 일을 하셨었군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했던 연구 하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논문 안에서 나왔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네. 보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경 근육 연적 슈완셀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걔네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녹색으로 보이는 건데 맨 왼쪽만 보면은 사실 그냥 하나의 세포 아니면 하나의 프로틴 구조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세포가 세 개가 색깔이 다 다르게 레이블링이 되고 네. 근데 이제 동물 안에서 발현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그 시간을 두고 여러 번 관찰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림 F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그 노란색 세포가 한 6일 정도 지나니까 영역이 좀 늘어났다가 또 한참 지나 보니까 그 다시 다시 줄었네요. 줄어들고 이런 이제 다이내믹스를 실제 살아있는 동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도 가능해져서 아주 좀 흥미로운 연구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겸 해서 그럼 어떤 가져왔습니다. 상황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좀 더 파악이- 실험을 해야 되죠. 와. 저 정보가 있으면 파악하기가 쉽겠다. 네네. 박사님 아까 그 네이처에 나온 그 표지 논문 있잖아요. 오버 더 브레인보. 네네. 그 연구에서 나온 성과가 어떤 성과였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게 가능했는지 어떻게 진을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 부분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동물에서 실제 발현이 된다. 여러 종류의 조직에서도 다 발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실험에서도 이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걸로 저희가 했을 땐 한 80가지 정도의 색깔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 정도까지 아닌데 아주 땡기면 그 정도까지 나온다는. 좀 땡기셨군요. 많이 땡. 아, 많이 땡겼군요. 뭐 보셨다시피 지금까지 이제 세포에 어떤 식으로 레이블링이 가능한지를 네.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제 세포를 보려면 맨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현미경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현미경의 첫 번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안토니오 반 레반후크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 과학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이분은 주특기가 렌즈 깎는 거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렌즈 깎는 장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렌즈 하나로 200배 정도가 확대가 되는 그런 렌즈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근데 크기는 되게 작은데 그거를 이제 직접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많은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자료에서 보시면 이제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화살표로 그 표시된 까만 거 있죠? 네. 그게 렌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데 그래서 아마 200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 앞에 이제 작은 침에다가 물건이나 놓는 샘플을 거죠. 이제 거기다 딱 올려놓고 네.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카메라 같은 게 없으니까 이제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어떻게 보이는지. 이게 이제 레버누크가 이제 여러 가지 샘플들을 보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거 정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자입니다. 오? 아. 네. 여러 가지 동물에서 이제 정자를 아, 여러 가지 동물의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지 그래? 이게 다 모양이 좀 다르죠. 렌즈를 얼마나 잘 깎으면 저걸로 정자를 볼 수 있는 거야, 진짜로? 그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렌즈 하나짜리 아주 예전 소위 말하는 거의 그 원시적인 현미경이었는데 이제 실제 근대적인 현미경은 이제 저반 렌즈랑 대물 렌즈가 있는 거를 보통 이제 근대의 현미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 만든 분은 로버트 훅이라고 하는 영국인 과학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실제 이제 저반 렌즈와 대물 렌즈를 가지고 있는 그 복합 현미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를 처음 만든 분이고 이분이 처음으로 관찰을 해서 그린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저게 이제 나무 껍질을 이제 관찰을 한 건데 네. 여기에 이제 뭐 조그만하게 네모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이게 마치 이분이 그거를 연상을 했나 봐요. 교도소에 가면 가복들이 되게 조그맣게 여러 개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어로는 그걸 셀이라고 그럽니다. 맞아요. 감옥을 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생물체에 있는 저런 조그만 방들을 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세포. 아. 처음으로 세포라는 단어를 붙인 분이 오, 이분입니다. 로버트 그렇군요. 훅이고 거기서 기원한 셀이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우리도 쓰고 있고 우리말로는 이제 세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이 감옥이었다니. 그러게요. 저는 이제 신경생물학을 뭐 전공을 했고 이쪽에도 약간 음악계의 바하나 핸델 같은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네. 네, 안토니오 라모니 카할이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뒷얘기를 할까요? 좀 잘 안 알려졌을 텐데 좀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이분이 어렸을 때 그림을 되게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이분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의대를 가라, 의사가 되라. 결국은 자기의 꿈을 버리고 의대를 갔대요. 근데 의사가 되진 않았고 이제 과학자가 됐는데 네. 신경과학자가 됐는데 이제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세포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용했던 이제 방식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분이 쓴 방식은 이제 골지 염색법이라는 거. 그 골지체를 발견하신 분이 그 노벨상 타신 카밀리오 분. 골지. 네. 그분이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개발한 염색법인데요. 이 염색은 이제 은을 이용해서
하는 염색인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세포를 다 염색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뜨문뜨문 하나씩 염색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앞에 그 뇌 그림에서 보셨듯이 뇌세포는 정말 미친 듯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를 모든 게 은으로 염색이 되면 그냥 까만 덩어리가 보일 겁니다. 이게 몇 개씩만 뜨문뜨문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를 전부를 다 볼 수 있게 되고 이제 그거를 그림에서 보시면 보이는 현미경, 이 옛날 모습의 현미경이 보일 텐데 그런 현미경들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뭐 워낙에 자기 그림 실력이 뛰어났던 분이니까 멋진 그림들을 그렸고 그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구조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구조를 보면서 이제 다시 기능을 유추해내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해서 결국은 이런 업적을 인정받아서 1906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골지체 그 골지 두 분이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한 120년 정도 벌써 지난 일인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런 과학 현미경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약적인 발전이 있어서 현대 현미경들은 실험실에 가면 볼 수 이렇게 있는 생겼죠. 네. 네. 아주 그냥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광 현미경의 모습이고요. 네. 카메라가 달리고 직접 볼 수도 있고 뭐 가격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3~4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연구비 어느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획득이 가능한데요. 값이네요. 이제 오른쪽에 보셨던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연구실에서 갖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래서 뭐 한 학교에 한두 개 정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가격으로만 따지면 한 10배 이상 되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5, 6억 정도. 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기능 차이가 확연히 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가격 차가 있는 건데 네.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현미경으로 이제 조직 같은 걸 이제 잘라서 염색을 하고 보게 되면 왼쪽 그림처럼 보입니다. 뭐 잘 보이는 건 같은데 네. 약간 좀 뿌옇게 뭐가 위에 좀 많이 떠 있는 느낌이죠. 초점 나간 것 네. 같은. 네, 초점은 맞았는데 좀 안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의 위에 있는 게 이제 현미경의 대물 렌즈고요. 네. 이제 거기에서 형광을 일으키기 위해서 빛을 쬐주면 이게 렌즈니까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운데 모여 있고 그리고 다시 퍼지게 되죠. 렌즈니까. 그래서 모래시계의 그 네. 허리처럼 이렇게 네. 딱 네. 조였다가 다시 퍼지잖아요. 저게 딱 모이지가 않고 약간 퍼져가지고 저렇게 보이는 거구나. 그래서 위아래에서 퍼져 있는 빛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보시면 초점에서 이미지가 나오게 되면 뭔가 잘 보여요. 그렇죠. 근데 형광이 조직이 약간 두꺼워지면 초점 맞는데 위에서도 형광이 나오고 아래에서도 아래에서도 형광이 형광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오브젝티브에서 내려오는 그 빛에는 나오니까. 약간은 초점이 맞았으나 뿌옇게 나오는. 초점에서 나오는 상 이외에 뿌옇게 끼는 거는 초점으로는 안 맞춰져요. 그렇죠. 그 초점으로 대신- 맞는 게 아니고. 그 대신 빛은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뿌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이거를 안 하려면 되게 얇게 잘라야 되는데 또 얇게 자르면 이제 두꺼운 샘플을 관찰을 하려면 많이 관찰을 해야 되니까 되게 일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방법인데요. 그게 공초점 현미경이라는 겁니다. 공초점 현미경에 대해서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다음 장 드리자면 주시면요. 이게 이제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이제 검정색 선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스페시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샘플인데 자기가 원하는 지금 보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 포컬 플레인이 초점이 맞는 면이거든요. 거기에서 초점이 맞은 빛은 검정색 빛이에요. 이 검정색 빛이 초점에 맞아서 나와서 그 오브젝티브 렌즈를 거쳐서 이제 디텍터라는 데까지 도달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디텍터의 한 가운데 도달하겠죠. 초점이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보면은 지금 샘플의 두께가 있잖아요. 아래 사각형 모양으로 있잖아요. 네. 맨 아래에서 나오는 빛이 초록색이에요. 샘플의 맨 아래에서 나오는 색이 초록색이죠. 그리고 샘플의 맨 위에서 나오는 색이 빨간색이에요. 그러면은 저 맨 위에 디텍터가 있잖아요. 맨 위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네. 근데 빨간색하고 초록색, 그러니까 맨 위하고 맨 아래는 가리는 거예요. 우리 아까처럼 번지니까 번지는 빛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안 보이게, 안 번지게. 그리고 중간에서 나오는 빛만 딱 들어오게 만든 거죠.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설명이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정색 빛은 그 디텍터의 한가운데 꽂히고 네. 그다음에 위에서 나오는 빛, 아래에 나오는 빛은 초점이 안 맞는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가운데 꽂힐 수가 없어요. 네. 주변 어딘가에서 떨어지는데 디텍터가 그냥 통째로 이렇게 열려 있으면 그거 빛도 들어가고 초점 맞는 데서도 이것도 들어오고 다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일단 어떤 막으로 하나 막아요, 앞에를. 그리고 아. 가운데다가 피놀이 바늘구멍이거든요. 아주 조그만 구멍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구멍에 초점 맞는 것만 그 딱 구멍을 들어오는 통과해서 아. 디텍터로 가고 네. 나머지 옆에 있는 애들은 다 가리는 거죠. 네. 걔네들은 안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초점에 나오는 빛만 받는 거죠. 이게 그럼 5억짜리인 거예요?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 겁니다. 약간 야. 필터되어 있는 거네요. 그냥 네. 구멍으로 필터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초점이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샘플의 초점과 디텍터의 초점이 똑같아야 돼서 네. 공초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공초점 현미경의 원리고, 근데 이게 이 피놀 위치를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해서 네. 그런 조절하는 것들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걸로 알고 있고, 이미지가 근데 그 정도 가격을 줄 만한 이유가 어떻게 있습니다. 보이나요, 저거는? 네, 왼쪽 게 오른쪽처럼 보입니다. 우와! 야, 근데 이거는 이거는 와, 돈값 하네요. 그치? 같은 생각한 거지? 이거 완전 네. 와. 디테일이 남다른데? 안에 안 보였던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네. 훨씬 더, 왜냐면 이게 이상하게 껴있던 것들이 안 보이니까 네. 그 디테일이 훨씬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 개발하신 분이 이름이 마빈 민스키라고 하는 분인데요. 마빈 민스키. 네. 마빈 민스키. 아마 AI 오! 쪽에 관심이 좀 오! 많으신 분은 마빈 민스키를 제가 소개를 하면 갑자기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약간 퍼셉트론. 형이 거기서 네. 왜 나와? 약간 그런 느낌이 될 텐데 그 얼마 전에 생성형 AI 할 때 했어요. 퍼셉트론 맞습니다. 연구 개척자라고. AI의 개척자라고 네네. 했던. 네. MIT 교수분이었고 맞아요. 네. 이분이 MIT에 가서 그 AI를 연구하기 전에 하버드에 잠깐 한 2, 3년 계셨는데 네. 그때 공초점 현미경의 원리를 개발을 하고 특허까지 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별의별 물론 걸 다 하셨네. 와, 옛날이긴 진짜 하지만. 신기하다. 네. 와.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 그림이 이제 특허에 제출된 그 도면이고, 예전에 이제 특허 낼 때는 저런 모양이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개량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 이제 현재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고, 와, 신기하다. 되게 똑똑하신 분이구나. 네. 그 보셨지만 이제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이게 개발을 거듭을 해서 이게 첫 번째 시판된 공초점 현미경의 모습입니다. 87년도? 87년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35년 이상 된 건데 바이오라드라는 데서 만든 MRC 500이라고 하는 현미경인데요. 바이오라드는 더 이상 이걸 만들진 않는데 이런 게 초창기 모델이고 요즘은 이제 저희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현미경인데요. 이거는 5억 더 돼 보이는데요? 얘는 조금 더 됩니다. 한 2배 정도. 딱 보면 아시나 봐요. 아까 느낌이 거보다 뭐가 많잖아. 네. 일단은. 있어요. 이게 전체인가요? 다? 특별한 레이저가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는 좀 가격이 좀 더 와. 나가는 편입니다. 10억이 넘는데요. 웬만하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 안에가 뭐가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뭐 어떤 레이저를 쓰느냐,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고 기본적으로 현미경은 다 생긴 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의 그다음에 성능이 좋은 장비들이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실험을 하러 오는 거예요. 연구소나 이런 데서. 저 한 방 안에 저렇게 생긴 게 3개가 있습니다. 우와! 방 하나에 서울시 집이 3채가 아, 들어가 네. 있다. 그래서 원리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가 이제 그 광시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냥 기본적인 형광 현미경은 사진처럼 찍어요. 그러니까 그쵸, 면을 사진처럼 위에서 이제 찍으면 그냥 사진처럼 면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초점 현미경은 점을 보거든요. 그냥 보면 한 점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물체를 보려면 스캐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한쪽에서부터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 그 스캐너 많이 쓰시잖아요. 그 스캐너가 줄이 한쪽부터 반대쪽으로 가면서 스캐닝을 하잖아요. 네. 그 스캐닝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훑는다는 뜻에 더 가까워요. 제가 왜 웃냐면은 제가 천체망원경으로 별 탄생 지역을 연구할 때 저렇게 써요. 스캐닝 훑어요. 망원경으로 쫙 이렇게 훑어요. 이걸 온 더 플라이 모드라고 부르는데 On the 우리는 fly. OTF 모드라고. 그래서 On the fly. 한 지역을 찍으면은 너무 영역이 작잖아. 그래서 찍어서 이거를 붙이는 거지.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거랑 되게 거의 움직이는 비슷합니다. 거야? 그래서 스캐닝 방식을 이용을 하는데 한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고 한 줄 하고 다음 줄 하고 다다음 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면을 찍으려면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맞아요. 우리도 그렇네요. 겹치게 찍거든요. 한 번 찍고 이렇게 갔다가 보면은 여기 비는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망원경 사이즈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동그라미로 채운다고 해도 비는 공간들이 있을 거잖아. 그 중간중간을 다시 한번 스캔해서 채우죠. 근데 세포면은 이 친구는 움직임이 막 단백질도 움직임이나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없나? 그냥 그대로 그거는 있나요? 어때요? 맞습니다. 움직이면은- 그게 문제입니다. 이 현미경에. 그래서 그러네. 우와. 그거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지도 못했어. 되게 빨리 캐치하시는데. 네, 보통 이제 형광현미경은 한 장 찍는데 뭐 보통 카메라 찍듯이 찍으니까 빨리 찍을 때는 뭐 1초에 1000장 이렇게도 찍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와. 근데 뭐 컨버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뭐 한 장 찍는데 한 4분의 1초 정도.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얘가 살아서 움직이면 흔들리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찍다 보면 이게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빨리 하기 위한 이제 또 다른 기술들이 좀 여러 가지 들어가 네. 있기도 하고 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극복해야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 컴포 관리 현미경이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 두께가 있는 샘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 하나를 두껍게 보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왼쪽 그림에 위에 녹색과 빨간색 다 두 개가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위아래로 있으면 아, 겹쳐 있으면 위에서 보니까 우리는 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네. 겹치면 노란색으로 보여요. 아, 그렇겠네.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결국 위에서 보는 거니까 두껍게 본다면. 근데 컴포 관리 현미경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얇게 보는 거였잖아요. 네. 한 점만 보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하고 녹색하고를 따로게 볼 수가 있어요. 아, 굉장히 얇게 단층처럼 보니까. 볼게. 단층처럼 맞습니다. 시버카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네. 이거는 다른 문제네, 아예. 그래서 이게 옵티컬 섹셔닝, 그리고 광학적 절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 예전에는 저 하나를 보기 위해서는 저 세포를 잘랐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얘는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가 알아서 면만 아주 얇은 면 하나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옵티컬 섹셔닝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볼륨이 이만큼 있으면 여기부터 쭉 면을 보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CT 촬영하는 것처럼. 네네. CT 단층 촬영한다고 그러잖아. 단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CT 머리 CT 찍으면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서 쭉 변하는 네, 걸 네, 보는 네. 거잖아요. 네, 거의 같은 그거랑,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는 네네네. 거. 그래서 이 옵티컬 섹션이라는 게 가능을 해서 두꺼운 샘플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3D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게 가능해요. 3차원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형광이기 때문에 형광이라 하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만 형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섹션이 가능한 거니까 위아래에서 없는 거를 잘라주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죠. 현미경도 이렇게 다양한 기능,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형광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생명과학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또 그것을 이용한 현미경도 비싸구나. 엄청나구나. 근데 그 성능이 비싸구나. 왜 필요한지를 오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